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 안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오늘은 술과 버지니아 울프를 사랑했던 박인환 시인의 작품을 감상합니다. 앞에서 읽은 시는 가요로 잘 알려진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원로 작가 나태주 시인이 이 시의 창작 배경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시는 원래부터 노래 가사로 쓴 것이라네요. 명동 뒷골목의 한 허름한 술집에서 몇 명의 문화 예술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박인환 시인이 즉석에서 노랫말을 쓰고 작곡가인 이진섭 씨가 곡을 만들어 동석했던 가수 나혜심 씨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네요. 박인환 시인은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납니다. 경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평양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곧 그만두고 종로에서 마리서사라고 하는 책방을 열어요. 여기에서 김광균, 오장환, 김수영 같은 당대 시인들과 시도 쓰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어울리게 되죠. 1949년에 김수영, 김경린 등과 동인그룹 후반기를 결성하고 합동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간합니다. 이들은 기성의 문학, 질서, 권위 등에 반발하고 전후의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청록파적 경향의 전통적 서정세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가수 박인희 씨의 낭송으로 잘 알려진 박인환 시인의 대표작 목마와 숙녀 읽어볼게요.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영국과 미국의 모더니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이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고안한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반전운동과 후대의 페미니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어린 시절 당했던 성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템즈강에 투신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사상과 문학적 경향은 박인환 시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이 시가 발표된 1955년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울하고 허무하죠. 이 시에는 떠났다, 떨어진다, 부서진다, 죽고, 버릴 때 보이지 않는다 와 같이 상실감과 절망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 또한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목마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이런 것들이요. 시인은 스스로도 답답했겠죠. 전쟁으로 폐허가는 세상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은 있지만 현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화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숙녀는 목마를 타고 떠나버렸고 화자는 술에 취해 목매어 울고 있을 뿐입니다. 박인환은 31살의 나이에 며칠간 폭음으로 인해 급성 알코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시에 나타난 상실감이 그의 삶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아마 모두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T.S. 엘리어트.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우리들의 죽음보다도 더한 냉혹하고 절실한 회상과 체험일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 차례의 사륙에 복종한 생명보다도 더한 복수와 고독을 하는 고뇌와 저항일지도 모른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허물어지는 정적과 초연의 도시 그 암흑 속으로 명상과 또다시 오지 않을 영원한 내일로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유형의 애인처럼 손잡기 위하여 이미 소멸된 청춘의 반역을 회상하면서 회의와 불안만이 다정스러운 모멸의 오늘을 살아나간다.
아, 최후로 성자의 세계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속죄의 회화 속의 나녀와 회상도 고뇌도 이제는 망령에게 팔은 철없는 시인, 나의 눈 감지 못한 단순한 상태의 시체일 것이다. 앞부분에 인용된 시는 영국의 모더니즘 작가인 T.S. 엘리어트의 네 개의 사중주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시인은 베토벤 현악 사중주 14번 작품 번호 131을 듣고 이 시를 썼다고 하네요. 이 곡은 7악장으로 구성됐고 모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엔 중간에 쉴 수도 조율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하나의 연속성 안에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지만 그 시간들은 쉴 수도 고칠 수도 없고 시인은 그런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죠.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된 도시. 화자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과거의 회상과 체험, 현실에 대한 고뇌와 저항일 것이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모멸감만 남은 시체 같은 삶뿐이라고. 쓸쓸한 가을에 느끼는 상실감, 가을의 유혹,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가을의 유혹. 가을은 내 마음에 유혹의 길을 가리킨다. 숙녀들과 바람의 이야기를 하면 가을은 다정한 피리를 불면서 회상의 풍경을 지나가는 것이다. 전쟁이 길게 머무른 서울의 노대에서 나는 모딜리아니의 화첩을 뒤적거리며 적막한 하나의 생애의 한시름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한 순간 가을은 청춘의 그림자처럼 또는 낙엽 모양 나의 발목을 끌고 즐겁고 어두운 사념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즐겁고 어두운 가을의 이야기를 할 때 목매인 소리로 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 그것은 폐원에 있던 벤치에 앉아 고갈된 분수를 바라보며 지금은 죽은 소녀의 팔목을 잡고 있던 것과 같이 쓸쓸한 옛날의 일이며 여름은 느리고 인생은 가고 가을은 또다시 오는 것이다. 회색 양복과 목관 악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저 목을 늘어뜨리고 눈을 감으면 가을의 유혹은 나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한다. 눈물 젖은 눈동자로 앞을 바라보면 인간이 매몰될 낙엽이 바람에 날리어 나의 주변을 휘돌고 있다.